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혹은 곧 살 아파트가 내년에 절반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걸 피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혹시 설마 서울인데 혹은 입지가 좋은 경기도인데 떨어지겠어 라고 막연하게 믿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집주인의 95%가 설마 하는 포인트를 놓쳐서 하락장을 통해 수억 원을 날립니다. 부동산은 운이 아닙니다. 징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후는 사기 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입지가 좋아도 서울이어도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가격은 무조건 빠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는 사실 과거의 성공 공식, 21년에 부동산에서 맞다고 했던 그 공식이 지금은 오히려 실패의 지름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자가 진단법 하나 확실히 알고 계시면 폭락장에서도 혼란하지 않게 갑자기 부하 내동에서 급매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5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가진 물건 혹은 살 물건이 해당되지 않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자, 시작합니다. 하락장에서 반토막의 리스크가 있는 아파트의 특징 첫 번째는 가성비 아파트입니다. 흔히들 차순위 아파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성비란 단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95%의 사람들은 집을 이렇게 골라요. 옆에 있는 대장단지 레미안은 16억인데 바로 옆 동네 신축은 13억이다. 같은 서울이고 급제도 비슷한 것 같은데 더 새 거에 브랜드도 같아. 근데 3억이 싸네? 가성비다. 이래서 이걸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짝퉁을 비싸게 산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성북구에 기름 뉴타운이 있습니다. 같은 성북구 안에서도 기름 뉴타운의 가치는 전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대장인 기름 레미안 센터피스가 21년에 16억 5천만 원 수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장위 뉴타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레미안 장위 포레 카운티 여기도 좋은 단지는 맞아요. 그리고 당시 한 12억 13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싸다고 느껴서 요거를 이제 골랐는데 하락장이 오자 어떻게 됐냐? 기름 센터피스는 한 20% 정도만 조정을 받으면서 잘 버텼는데 장위 포레 카운티는 거의 40%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물론 아파트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의 고통을 느끼긴 하지만 결과적인 손해를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원리를 모르고 사신 분들은 큰일 났다, 폭락이 시작인가라고 겁을 내면서 갑자기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큰 손실을 입고 단순히 투자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모았던 소중한 돈이 날아가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인플루언서 분도 비슷한 실수를 하시는 걸 전 보기도 했거든요. 내가 상대적으로 덜 좋은 거를 샀다, 가성비라고 좋다고 샀지만 그런 단지들은 하락장에서 더 크게 하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예시를 들면은 다른 지역이니까 구는 같지만 지역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까봐 또 다른 사례 가져왔습니다. 고덕에 보면 대장단지는 그라시움이죠. 근데 여기서 좀 먼 걸 보면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치라는 곳이 있어요. 이 사례도 한번 직접 들어가서 구평 기준으로 보시면 하락의 정도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례, 부가현 쪽, 그러니까 서대문구 쪽에 이 편안한 세상 신촌과 더 새거신 신촌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신촌이 있거든요. 여기 사례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전자는 가격의 하락폭이 더 컸다라는 게 이슈라고 보면은요, 이쪽은 거래 자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거든요. 요거는 한번 직접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대장주는 빠질 때도 조금 빠지고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요. 가성비 단지는 가성비인 줄 알았지만 더 많이 빠지고 더 천천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가성비 단지라고 기껏 골랐던 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서 싸게 지금 살 수 없는 상승장 상황에서는요, 무리가 되더라도 더 좋은 걸 골라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락장에서 반토막을 경험시켜줄 단지의 특징은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에 있는 단지입니다. 사실 지금 공급 물량이 적정 수요보다 많은 곳을 찾기는 지방 말고 쉽지 않거든요. 26년 서울의 적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은 0.3배입니다. 경기도도 적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0.7배예요. 한 배가 돼야지 1대1로 매칭이 되는 건데 지금은 입주 물량이 더 적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송도가 있어요. 송도. 사실 송도라는 지역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바닷가가 보이는 오션뷰를 가진 다양한 단지들이 신축으로 빽빽하게,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어떤 미적인 부분도 잘 고려한 되게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라는 되게 좋은 단지였는데 여기는 국민 평형이 12억 가던 게 6억대로 반토막이 났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적정 수요의 3배가 넘는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전세가가 무너져요. 생각해보세요. 새 단지에 들어가 살아. 한 5, 6년 됐어. 그럼 당연히 아파트가 낡게 되어 있는데 또 그 주변 지역에 새 거가 또 생겼대. 심지어 뷰가 더 좋네? 그럼 전세 사는 분들이 거기를 털고 이사를 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전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매매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1.5배에서 2배가 된 곳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곳들은 아예 상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한 배가 넘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이런 단지들 굳이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락장에서 반토막을 경험시켜줄 단지의 특징은 오버슈팅을 한 단지입니다. 오버슈팅이란 말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어떤 호재나 모멘텀이 생겨서 급지를 무시하고 단기간에 갑자기 가격이 오른 단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어떤 호재나 모멘텀을 만나서 상승률이 자기보다 더 높은 급지보다 큰 곳도 있고요, 아예 절대가가 서울 핵심지랑 비슷해진 경기도의 지역들도 있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최근에 안양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양에서 또
또 고민을 하다 보면 인덕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인덕원의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인덕원은 실제로 호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상승장에서 마레프보다도 호가가 높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뭐 실거래가 그렇게 되지는 않긴 했는데요. 아무튼 그랬던 단지이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가 순식간에 가격이 막 떨어져가지고 논란이 됐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막 호가로 막 16, 17, 18억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1년 만에 9억대로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된 거예요. 당시에 왜 이런 게 가능했냐면요, GTX-C 월판선 같은 신규 교통수단이 생긴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당시의 분위기 자체가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겨서 그게 호재로 작용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교통수단이 연장되는 지역도 뭐 좋아지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 교통수단을 타고 향해 가는 지역의 가치가 저는 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오른 상태의 단지가 있다면 매우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오버슈팅 말고도 조금 더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요즘에 있을 거예요. 26년에. 뭐냐면은 호가가 실거래가 대비 너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지금 혼란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토허제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으려고 신고를 하면은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실거래가 시키는 데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호가가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고, 거래가 안 됐는데 거짓말로 호가를 올린 걸 수도 있는 거고, 거의 무슨 슈레딩거의 호가 같은 느낌인데요. 아무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 가셔서 토지거래 허가 조회라는 말로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저 보라색으로 된 페이지가 뜨고요. 저길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구별로, 지역별로 선택을 해서 언제 신고가 허가가 나는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내가 보고 있는 단지에 가가지고 실거래가가 아직 안 찍혔는데 여기 허가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뭐 해야겠어요? 이 허가가 난 날짜를 기준으로 연락을 부동산에 해야겠죠. 그래서 이 단지에 언제 거래가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때 몇 평 얼마에 거래됐나요? 를 알 때까지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보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호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하락장에서 반토막을 경험하는 케이스는 대형 평형을 매수했을 때입니다. 놀라실 수 있어요. 아마 착각하고 계실 거거든요. 큰 평수는 희소하니까, 똘똘한 한 채 시대에 실거주 용이하니까 방어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락장이 오면 대형 평수는 탈출 불가능한 감옥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 이거를 살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2022년 당시의 하락장 분위기를 보면은 좀 더 충격적이긴 해요. 예시로 들려는 단지는 헬리오시티랑 리센츠거든요. 너무 유명한 단지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단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지들의 대형 평수들은 거래가 안 됐어요. 헬리오시티는 구평 기준으로는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필요하면은 탈출을 하고 뭐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40평대 이상 대형 평수는 9,500세대잖아요. 여기가 거의 만세대인데 한 번도 거래가 안 됐대요. 그리고 잠실 리센츠도 48평이 거래가 안 돼가지고 계속 묵혀 있다가 결국엔 하나 팔리긴 했는데 9억인가 아마 떨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의 대형 평수를 들고 있으면은 되게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평형을 택한다는 거는 정말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갈아타기 안 할 거야 라는 수준에 가서 택해야지, 그렇지 않고 섣불리 대형 평형을 택했다가는 고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무시를 하시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이사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대형 평형을 함부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26년 업데이트인데요. 지금은 하락장에서 반토막 경험을 안 하려면 몸테크 단지를 택하시면 안 됩니다. 실거주 용이성이 미래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과거 상승장을 생각해 보시면 녹물 나오고 주차장 없고 언덕에 있어도 재건축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큰 차익을 볼 걸 기대하고 들어와서 거래해줬으니까요. 그래서 몸테크를 하는 게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다주택자는 멸종했고요. 심지어 취득세 보유세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양도세 중과도 이제 더 이상 유예해주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던 사람들도 다 팔고 나간 상태예요. 여전히 못 판 사람들은 안 팔려고 안 판 게 아니라 그게 안 팔리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한창 21년 뭐 20년 이럴 때 다양한 부동산 강의에서 다주택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로 물려있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고 여전히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뭐 몸테크 단지들을 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깐깐한 1주택 실거주 하시는 분들만 시장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편한 걸 못 참아요. 그리고 투자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된다 해서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 슬리퍼 신고 어디 놀러 갈 수 있어야 되고 지하주차장 당연히 필수고 언덕 심한 것조차도 별로 참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뭐 입지는 좋은데 언덕이 좀 심하다, 주차는 뭐 헬이지만 호재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면 아마 하락장이 언제 올지 모르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왔을 때 정말 많이 고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몸테크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괜찮은 곳들, 살만한 곳들 찾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단지와 있는 단지 중에서 당연히 있는 단지를 택해야겠죠. 그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가 아파트에서는 그 주변 지역의 신축이 재건축하고도 가격이 충분히 안 올라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어차피 재건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똑같은 단지 중에 재건축될 확률이 이게 더 높으니까 낫겠지, 뭐 리모델링이 확정됐으니까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좀 저가 단지 15억 미만 단지에서는 그냥 딱 봤을 때 살기가 더 좋아 보이는 그 단지를 택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혼란하실까봐 한 번 더 리뷰를 드립니다. 이 5가지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파악해 보시고요. 사실 저는 한 개만 해당돼도 피하고 싶은데 2개 이상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예요. 그냥 부채.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갈아타기를 지금 힘들지만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실거주 하기도 좋고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단지, 내가 본 옵션 중에서 어떤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고정 댓글에 솔루션을 남겨놨습니다. 요거 꼭 확인해 보셔서 진짜 옥석을 골라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